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G20 파킨슨 정상회의 7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파킨슨병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윤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안종현입니다. 저희가 G20 파킨슨 정상회의라는 이름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파킨슨병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해드린 지도 벌써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파킨슨병에 관해 잘못 알려진 상식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안종현 교수님, 저희가 실제 진료를 하다 보면 파킨슨병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계시죠? 네, 그런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특히 잘못 알려진 정보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가 지연된 환자들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파킨슨병 치료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짚어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안종인 교수님과 함께 저희가 차근차근 이런 오해들을 바로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약물 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파킨슨병 환자와 보호자들이 레보도파 혹은 도파민이라는 약물 사용을 매우 겁내시는데요. 이런 약물을 복용하면 내성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복용을 해야 한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이 약물 치료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파킨슨병은 뇌의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 신경세포들의 퇴행성 변화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약물을 통해서 이러한 도파민을 보충을 해주는 것이 파킨슨병의 주된 치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파민을 아무리 복용을 하더라도 혈내 장벽이라고 하는 뇌에 방어막이 있기 때문에 직접 뇌로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약물 치료는 도파민 전단기인 레보도파라는 약물을 투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레보도파를 투여하게 되면 그 레보도파가 혈내 장벽을 통과해서 뇌에 들어가게 되고 뇌에서 도파민으로 변환이 돼서 부족한 도파민을 채워주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의 약물 치료는 대부분 도파민에 관련된 약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걱정하시는 레보도파는 도파민 효연제에 비해서 파킨슨 증상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더 크고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더 적은 가장 기본이 되는 약물입니다. 그럼 대체 레보도파가 효과도 더 좋고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적은데 왜 환자분들은 그렇게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레보도파 제제가 복용했을 때 이상운동증이 더 증가하고 또 약효 소진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알려진 것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작용들을 너무 지나치게 걱정한 나머지 레보도파 약물 처방을 아예 기피하거나 복용하지 않는 레보도파 포비아를 가진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두려움이나 공포를 뜻하는 포비아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니까 이 레보도파라는 약물에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얼마나 공포감을 가지고 있거나 두려워하는지 저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발표가 되었습니다. 가나와 이탈리아의 파킨슨병 환자의 치료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였습니다. 가나의 파킨슨병 환자는 이탈리아의 파킨슨병 환자에 비해서 증상 발생 후 진단도 더 늦게 되고 그러면서 필연적으로 레보도파의 복용도 굉장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상운동증이라든지 약효 소진 현상 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레보도파를 쓸 때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두 나라 환자들 사이에 큰 차이가 나지가 않았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가 큰 연구였는데요. 특히 이 연구에서 소개한 환자는 파킨슨병 증상 발생 후에 12년 만에 레보도파를 복용하게 되었는데요. 레보도파 복용 후에 24시간 만에 약효 소진 현상이 나타나고 또 4, 5주 뒤에는 이상운동증이 나타났습니다. 12년이라고 하면 정말 늦게 레보도파를 복용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환자분들이 흔히 내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약효 소진 현상이나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상운동증은 그에 비해서 정말 금방 발생을 했던 거네요. 여러 가지 연구들에서도 레보도파 복용이 이상운동증을 약간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만 레보도파 복용 자체보다는 병의 진행으로 인한 것들이 좀 더 크다고 말하고 있고요. 결국은 레보도파 약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레보도파 제제를 무조건 복용하지 않거나 복용을 미루는 것은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약효 소진 현상이나 이상운동증은 수술적 치료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더욱 무조건 파킨슨병 증상을 참고 견디면서 레보도파 투약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또 약물을 지나치게 걱정하시고 복용하지 않는 분들도 문제지만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은 반대로 약을 너무 많이 복용하셔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약물을 너무 많이, 지나치게 많이 복용하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환자분은 뭐가 불편하기 때문에 약을 더 증량을 하고 레보도파를 더 증량하지만 사실 그 불편한 증상이 파킨슨병 증상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파킨슨병 증상은 맞지만 실제 약에 별로 반응이 없는 증상이거나 심지어는 약물에 의해서 악화되는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잘못 알고 약을 증량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꼬인다 또는 흔들린다고 표현하는 이상운동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파킨슨병 약물 효과가 너무 강할 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부 환자들 중에서는 이게 약효가 너무 약해서 생기는 거라고 오해를 하시고 추가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킨슨병 약물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극단적으로 두려워하면서 심지어는 안조영 교수님이 얘기한 이상운동증, 약이 세서 나오는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약을 찾아서 복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환자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약물 복용을 만류하는 보호자들과 이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담당 의료진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러한 약물 치료 외에도 파킨슨병에서 식생활에 대해서도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잘못 알려진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채식입니다. 사실 채식을 하면 파킨슨병이 좋아진다라고 이제 오해가 생긴 사실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킨슨병에서 변비가 흔하게 발생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고생하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야채라든지 당뇨가 없으면 과일 같은 것들을 많이 드시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이 우리가 채식을 하면 더 좋구나라고 잘못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또 다음으로는 이제 식사 중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경우에 레보도파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것 때문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레보도파 흡수에 매우 민감한 시기가 아니라고 하면 굳이 질병 초기부터 이 부분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파킨슨병 진행에 따라서 단백질 섭취와 식사 시간을 두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기 때문에 잘 설명을 듣고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몸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정 음식만 아니면 특정 성분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몸에 좋은 재료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생활에 대해서 음식 다음으로 또 말씀을 드릴 부분은 바로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이 몸에 좋지 않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파킨슨병 진단 전에는 즐기시던 커피나 차를 이제 중단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카페인이 파킨슨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는 파킨슨병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커피나 차를 좋아하신다면 굳이 힘들게 참으시거나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파킨슨병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평소에 이제 피로라든지 낮에 졸림이라든지 이러한 증상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경우는 카페인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복용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파킨슨병 환자들 가운데 수면장애도 비교적 흔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권해드리기로는 카페인을 주로 오후 시간보다는 오전 시간에 드시라고 권하고요. 그 이유는 밤에 잘 주무셔야 낮에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낮에 아까 안조영 교수님이 얘기했던 졸리거나 무기력한 거에도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앞서 레보도파 제제를 대해서 설명드릴 때도 그렇지만 뭐든 지나치면 좋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그 적당한 선을 아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와 보호자분들이 그 선을 잘 잡으실 수 있도록 저희 의료진이 도와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식생활 다음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환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운동입니다. 파킨슨병 치료에서 운동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운동할 장소조차 마땅하지 않은 게 사실이죠. 저희가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운동의 중요성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파킨슨병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운동에 대해서 제일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나는 많이 움직이니까, 나는 일을 많이 하니까 운동을 안 해도 되거나 아니면 적게 해도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사실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을 늘리고 동작을 크게 활동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일이라는 것들이 반복 동작이 많고 이렇게 숙여진 상태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파킨슨병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일을 하실 때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일하는 중간중간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서 틈틈이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운동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분들이 운동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하시고 우선적으로 시간을 배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할지 이런 운동 종류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주제입니다. 저희가 조사했을 때 가장 파킨슨병 환자들이 많이 하는 운동 종류는 걷기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파킨슨병 환자에게 권하는 운동 강도는 고강도 운동이기 때문에 걷기 운동을 하시더라도 겨울에도 살짝 땀이 나거나 살짝 숨이 찰 정도의 걷기 운동을 하셔야 그게 제대로 된 걷기 운동이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제 파킨슨병에서 운동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환자분들마다 개개인 능력이나 증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운동의 내용이나 강도, 시간은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같은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환자에게는 너무 쉽고 적은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환자에게는 너무 힘든 운동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본인에게 맞는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환자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노동은 운동이 아니고 산책은 걷기 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운동을 위한 시간을 따로 빼고 적당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저희같이 20 파킨슨 정상회의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기획을 했었는데 그 중간중간 파킨슨병 환자와 보호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정보와 지식에 대해서 짚어드리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파킨슨병에 관한 더욱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